네, 안녕하세요. 김한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이라는 개념 자체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들에게 널리 알려진 개념이죠. 뭐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싫다는데 집요하게 뭐 쫓아다니거나 뭐 연락을 하거나 하여간 게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사람을 괴롭히거나 어떤 불안하게 하는 행위 뭐 이런 개념으로는 뭐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스토킹 행위가 뭐 협박에 이르거나 아니면 폭행을 하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더 중대한 범죄에 이르게 되면 뭐 해당 행위로 처벌이 충분히 가능한데, 문제는 그 전 단계인 이 스토킹 자체를 어떻게 할 거냐, 처벌할 수 있느냐, 이게 논란이 됐었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뭐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아주 가볍게 규제할 수는 있었는데 이게 아주 무겁게 형사처벌에는 이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스토킹만 딱 놓고 처벌하는 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어떠한 이런 스토킹 행위 자체가 벌어졌을 때 이 초반에 이것을 사법당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어떤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항상 이 스토킹 피해자들이 나중에는 아주 중대한 범죄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가지고 정치권에서도 이 스토킹 처벌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논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난 2021년 10월에 드디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이게 한 1년 전이죠. 그러니까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것은 한 1년 정도 됐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근데 아직은 이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서 어떤 우리 대중들에게 널리 인식되거나 어떤 공유된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스토킹 행위로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어떤 사법 구제 절차라든가 이런 거를 잘 몰라서 아주 혼자 끙끙 앓고 계시면서 아주 고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해서도 안 되겠지만 이렇게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에게 좀 널리 알려주셔서 좀 법에서 정한 구제 절차가 제대로 이분들에게 적용되게 하는 마음에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스토킹 처벌법은 2021년 10월 20일부터 시행되었고요. 이 법의 기본 취지는 어떤 스토킹 행위의 어떤 개념을 밝히고 가해자를 처벌하고 그다음에 이 피해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를 할 것인가,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법에서 처벌하는 규율하는 개념인 스토킹 행위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법에서는 이 스토킹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어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가족에 대해서 아주 불안한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법에서 정한 행위들을 의미하는데요. 행위들에 대해서 법에서는 어떻게 규제를 하고 있냐면은, 첫 번째는 상대방 또는 가족들에게 뭐 접근하거나 뭐 따라다니거나 아니면 뭐 길을 걸어가는데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법에서 정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피해자의 주거, 학교, 어떤 직장, 이러한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어떤 지켜보는 행위 역시 스토킹입니다. 그리고 우편, 전화, 팩스, 그 외 어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어떤 물건이나 글, 말, 음향,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스토킹입니다. 그리고
어떤 직접 본인이 하거나 아니면 제3자를 통해서 이런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그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도 역시 스토킹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주거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을 어떤 훼손하는 행위도 역시 스토킹입니다. 뭐 법에서는 사실은 이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어떤 포괄적으로 그 규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그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어떤 동거하는 사람 또는 이 가족들에게도 이런 행위를 하면 그 스토킹에 해당될 수 있다.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단순히 일회성으로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처벌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 법에서는 이러한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거나 또는 반복해서 하는 경우에 처벌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남녀 사이에서 뭐 일방이 그 뭐 사귀기 싫다고 했는데 뭐 한두 차례 뭐 집 앞을 찾아간다거나 아니면 문자를 보내거나 아니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해서 상대방을 뭐 괴롭히는 행위, 이렇게 일회성의 행위를 처벌하는 법은 아니고요. 이것들이 이런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그 범해진 경우에 그 가해자는 스토킹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된다. 이렇게 그 법에서 정하고 있고요. 우리 법에서는 이런 스토킹 가해자들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 규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럼 스토킹 행위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스토킹 행위자가 처벌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제부터는 그러면 이러한 스토킹 행위를 당했을 때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이 어떻게 하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 사법당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그 절차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대부분 어떤 스토킹 피해를 당하게 되면은 경찰에 신고하게 되겠죠. 경찰에 뭐 112에 신고하거나 아니면 가까운 지구대나 어떤 경찰서에 신고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스토킹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요, 즉시 현장에 나가서 그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 법에서 정한 어떤 응급 조치에는 무엇이 있냐면 첫 번째로 그 현장에 나가서 일단 스토킹 행위를 저지하고요, 제지하고요. 그 가해자에게 중단해라 이게 통보를 하고 그 가해자에게 이렇게 반복해서 이 피해자에게 스토킹 행위를 하게 되면 당신은 처벌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경찰은. 그 두 번째는 이런 스토킹 행위자랑 피해자를 분리를 시켜야 돼요. 분리. 그 다음에 이 가해자에 대해서 그 범죄 수사에 나서야 됩니다. 이것이 그 스토킹 행위인지 더 나아가서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가해진 것인지 수사를 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피해자에 대해서 또는 그 가족에 대해서 우리 법에서 정한 긴급 응급조치 또는 잠정 조치에 대해서 요청할 수 있는 절차 등을 안내해야 됩니다. 제가 이 긴급 응급조치라든가 잠정 조치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는데 이 두 가지 조치가 어떻게 보면은 그 스토킹 처벌법에서 이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뒤에 강조드리도록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경찰이 해야 될 조치 중 마지막으로는 이 스토킹 피해 어떤 관련 상담소라든가 어떤 보호시설 등에 대해서 그 피해자한테 그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인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이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에는 안전한 보호시설로 그 인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물론 동의하는 경우에만. 그러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중요한 두 가지 피해자 구제 절차가 있다고 그랬죠. 그 긴급 응급 조치랑 잠정 조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그 긴급 응급 조치가 무엇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찰이 일단 하는 건데요. 경찰은 스토킹 행위가 어떤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그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더 나아가서 범죄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스토킹 그 가해자에게 이 피해자 또는 가족에게 가족이 거주하는 주거 등으로부터 어떤 100m 이내 그 접근 금지 조치를 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 상대방에 대해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조치인데, 왜냐하면 경찰로서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가해자랑 피해자를 현장에 나가서 분리시킬 수도 있고, 가해자에게 당신 이렇게 스토킹 행위를 반복해서 하게 되면 당신 처벌될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를 좀 안전한 시설을 인도도 할 수 있고 다양한 행위를 할 수 있는데요. 더 나아가서 이 가해자가 피해자의 어떤 주거 등에 아예 근처에도 못 오게 만드는 거죠. 100m 이내는 접근 금지시키고, 그리고 연락도 하지 마라. 뭐 이런 거겠죠. 일단 이런 것들은 경찰 단계에서 굉장히 긴급한 상황에서 그 응급 조치를 할 수 있다. 이게 법에서 정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긴급 응급 조치는 어디까지나 긴급해서 응급한 상황에서 조치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은 잠정 조치입니다. 이 잠정 조치는요, 그 검사가 법원에 청구해서 법원 판사가 결정할 수 있는 잠정 조치인데요. 대개 그 스토킹 피해자들은 이런 잠정 조치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이런 잠정 조치가 있다는 것을 그 해당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게 아주 충분히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이 한번 고민을 해서 경찰에게 나 법에서 그 정한 잠정 조치 보호를 받고 싶다.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경찰은 이런 스토킹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그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검사가 한번 사건 기록을 판단해서 이거는 굉장히 좀 이 스토킹 행위가 중대하고 반복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법원에 대해 잠정 조치를 청구하고요. 그럼 법원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법원이 결정하게 되는데, 그럼 법원은 무슨 조치를 할 수 있느냐? 보시죠. 일단 스토킹 범죄 중단에 대해서 이 가해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피해자나 어떤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거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피해자에 대해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사안이 아주 심각하다. 뭐 이렇게 판단이 들면은 그냥 이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다가 가둘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잠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형사처벌이 되는데, 법에서는 2년 이내에 징역까지 그 처벌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 조치는 좀 우리 어떤 우리 시민들이 좀 널리 알아두어야 되는 좀 구제 절차다. 그래서 널리 좀 알려주고 싶은데요. 쉽게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어떤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으면요, 그 당사자나 그 가족은 경찰에 신고할 수 있고요. 그럼 경찰은 현장에 와서 피해자를 구제해줘야 돼요. 가해자를 분리시키고 가해자한테 경고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더 나아가서 이 경찰은 피해자나 가족한테 우리 법에서는 그 판사가 잠정 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잠정 조치는 이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시킬 수 있고, 그리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고, 더 나아가서 이 가해자를 그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다. 이런 걸 자세히 설명하면 피해자나 가족이 경찰에게 나 이 조치를 받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경찰이 검사한테 신청을 하고, 검사가 사안이 좀 심각하다 생각하면 판사한테 법원에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럼 판사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절차 정도는 이번 기회에 좀 확실하게 인식하셔서 잠정 조치라는 조치가 우리 구제 절차가 있구나, 좀 인식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실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토킹 처벌법이
그 시행된 지가 채 1년 이제 막 1년이 지나서요. 그 아직 실무에서는 그 뭐 법원 판결까지 이른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어떤 스토킹 피해를 입게 되면은 뭐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이 조사를 하고 검사가 그 혐의가 인정되면은 법원에 기소를 하면 그 법원에서 판결을 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절차 시간이 최소한 6개월 내지는 그 이상 걸리기 때문에 아직 실무에서는 그 뭐 판례가 충분히 어떤 축적되지는 않았는데요. 이거 최근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 춘천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여기서는 이 스토킹 가해자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냐면은 이거 되게 잔인한 범죄입니다. 이 가해자가 피해 여성에게 약 24일간 무려 1000번이 넘는 전화를 걸었어요. 야, 이거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원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내지는 1000번이 넘는 전화를 한 달도 안 돼서 받는다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고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피해자 여성 집에 출입문을 두드리고 막 손잡이에 뭐 사탕 바구니를 걸고 그리고 뭐 SNS 계정을 차단했거든요. 피해자가. 그랬더니 다른 계정으로 만들어서 뭐 보고 싶다고 문자를 보내고 뭐 이런 행위를 하니까 피해자가 얼마나 무섭고 사실 고통스럽다기보다는 무섭죠. 왜냐하면 가해자가 또 어떤 행위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가해자는 법원에서 전화하지 말라 이런 잠정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전화했어요. 결국은 법원에서 그 실형 선고를 했습니다. 그 징역 1년을 선고해서 구속시킨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춘천에서 벌어진 이 사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왜곡된 그 어떤 이성 간의 어떤 집착 내지는 어떤 괴롭힘으로 인해서 벌어진 어떤 총집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사안 같은 경우는 물론 다행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나마 이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어떤 보면 아주 뭐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스토킹 행위에 더 그친 것이지 또 실제로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물리적으로 뭐 폭행을 하거나 뭐 상해를 가하거나 이런 중대한 범죄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징역 1년으로 끝난 것이지 만일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으면 훨씬 그 중한 그 형벌이 선고됐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이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서 실제 사례와 더불어서 말씀드렸는데요. 스토킹 행위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매우 부정적인 어떤 잘못된 행위로 인식이 되었고요. 뭐 더 나아가서 사실은 남녀 간에도 그렇고 아니면 연예인 대중스타와 뭐 팬사에서도 벌어지고 아니면 뭐 직장 내에서 뭐 상사와 그 부하 직원 간에도 벌어질 수 있고 아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행위인데 뭐 이런 스토킹 행위가 뭐 한두 차례로 그친 경우 그래서 더 이상 그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까지는 우리 뭐 형사처벌이 예정돼 있지 않고요. 이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벌어진 경우에 이 법의 잣대가 들이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법에서 인정하는 절차, 뭐 응급조치라든가 잠정조치 이러한 처분에 대해서는 우리 반드시 좀 숙지하셔가지고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실무를 경험하다 보니까 어떠한 그 가해 행위가 있었을 당시에 그거를 참고 견디기보다는 그 법에서 정한 절차로서 구제를 받는 것이 그 향후 앞으로 벌어질 더 중대한 그 가해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참고 견디기보다는 법에서 정한 절차를 통해서 보호를 받는 것이 어떤 먼 미래에 있어서 보다 안전한 그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향후 이제 한 몇 년이 더 지나다 보면 어떤 이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도 우리 대중들에게 널리 인식이 돼 있고 실무에서도 다양한 사례가 축적될 겁니다. 한번
그쯤 되면은 다시 한번 충분한 어떤 스토킹 관련된 사례를 더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스토킹 처벌법과 관련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